샬롬. 살아있는 갈대 8번째. 그의 백성은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자신에게 반문하는 것 말고는 달리 알 길이 없다. 문득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떠오른 것은 그날 아침 곡선으로 이어진 지붕 밑에서 모든 가족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이 아침이었다. 순례의 길을 떠나면 어떨까? 물론 속죄의 순례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절이나 신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다. 그가 찾으려는 것은 그 자신이고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동서남북으로 여행하며 동포의 얼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변했다. 그는 의문과 공포의 밀림 속에서 길을 잃었으나 이제 밀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았다. 그 길의 끝을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 시작은 본 것이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한 것이든 그는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두 여인, 그의 아내인 순이와 중전이 마음에 걸렸다. 두 사람은 기꺼이 그를 보내줄 것이다. 누구의 승낙을 먼저 받아야 할까? 얼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중전의 허락을 먼저 얻는다면 순이에게 왕비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는 순이의 고집과 강인한 성격을 알고 있었고 또 그녀의 사랑도 알고 있었다. 순이는 울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중전 마마께는 썩 잘된 일이겠죠. 중전 마마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홀로 산천을 방황하도록 명령하실 수 있겠죠. 중전께는 그분의 명령에 따를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그분에게는 사람도 많지만 나에겐 오직 당신뿐인데 나에게는 당신이 제일 소중해요.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제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당신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이라는 이렇게 상상에 날개를 폈다가 그만두었다. 순이에게 먼저 말하리라. 그는 아내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중전을 설득하는 편이 더 쉬우리라 생각하였다. 시간을 잘 골라야 한다. 순이의 기분이 한껏 흐뭇할 때가 좋겠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내가 빙고를 새로 짓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뜰 뒤편에 있는 오래된 빙고가 허물어져서 지난 여름, 겨울에 저장했던 얼음이 일찍 녹아 7월 하순에 벌써 얼음이 다 떨어져 버렸던 것이다. 그는 순이의 살림살이를 위해 빙고를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는 중국산 경옥을 사리라. 발그스레한 경옥은 순이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지만 아직도 얻지 못한 것으로서 구하기가 힘들었다. 옥을 파는 상인들이 그저 간혹 가다가 가져올 뿐이었던 것이다. 아내는 백옥 비녀와 정옥 발찌와 귀걸이를 가졌지만 홍옥으로 된 것은 없었다. 아내는 금색 덧저고리의 큰 단추를 홍옥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수단까지 궁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빙글에 웃음 지었다. 그러나 이라는 아내의 성품이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아내가 속이 좁은 것도 사랑스러웠다. 그녀에게서 이런저런 약점을 발견하는 것조차 그에겐 즐거운 일이었다. 그날 밤 이란이 빙고에 대해 말을 꺼내려 할 때 다행히도 아내가 먼저 그 얘기를 시작했다. 그날 큰놈이 보이지 않아 하인들이 반나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곳곳을 찾아다녔다는 것이다. 마침내 하인들이 빙고 있는 곳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큰애는 빙고의 반쯤 열린 문으로 기어 들어가 문을 닫았는데 문 닫는 진동으로 돌이 굴러 떨어져 문을 막는 바람에 빙고 안에 갇혀 버렸다. 순이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숨을 헐떡였다. 아, 글쎄 가슴이 어찌나 뛰는지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 아이를 찾지 못했더라면 겨울이 되고 빙고의 얼음을 저장하러 들어가서야 시체로 변한 그 애를 발견하게 되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빙고를 꼭 새로 지어주세요. 그 아이를 잃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는 아내를 달래면서 말했다. 진정하오. 도대체 그의 선생은 어디 있었단 말이오. 아, 당신께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 잊었군요. 사흘 말미를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약혼을 한다더군요. 그러면 그놈을 따라다니며 시종을 드는 하녀는 어디 갔었소? 요새는 김장때라는 것을 당신도 아시잖아요. 손이 100개가 있어도 모자라는 판이에요. 제가 어제 좋은 김장거리를 구해오라고 시골에 보냈어요. 알겠소. 변명은 모두 고지 듣겠소. 이란이 말했다. 변명이 아니라니까요. 이란은 심각하게 말을 이었다. 빙고를 곧 새로 짓게 하리다. 그러나 당신에게 말할 것이 있소. 나는 한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겠소. 내가 없는 동안 떠나신다고요? 왜요? 그녀가 다구쳐 물었다. 내 말을 마저 들으시오. 내가 없는 동안 큰 놈을 돌볼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놓겠소. 낡은 빙고는 곧 헐어버린다고 합시다. 그러나 큰 아이의 성격을 보아 그놈은 새로운 모험을 하려고 할 거요. 그런데 왜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녀가 따져 물었다. 그것이 나의 의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요. 이라는 대답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때면 의뢰하던 습관대로 일어나 나갔다. 그는 방을 나와 큰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요 위에서 팔을 벌린 채 자고 있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렇게도 아비의 속을 썩이는 불같은 성격의 아이가 이렇듯 전진스럽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했다. 아이는 분노와 장난과 파괴의 화신으로 변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이라는 간혹 아이에게 악신이 들린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언젠가 그 아이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자기한테 오려 하지 않는다고 목을 졸라 죽인 일이 있었다. 한 번은 어린 동생의 손을 물어 피를 본 일이 있었다. 또 한 번은 돌로 거북이의 등을 부숴버린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이라는 몸이 떨렸다. 그러나 또 이와는 전혀 다른 때도 있었다. 깨물린 동생의 손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쥐어주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 한 마리가 너무 어려서 그가 주는 모이조차 먹지 못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사랑에 굶주려 아버지의 품을 파고 들던 때는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자식을 두고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렇다.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은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들을 위해서 나라가 안전하여야 한다. 그날 밤 그가 너무나 엄숙하게 침묵을 지켰으므로 순이는 감히 그에게 말을 건네지도 못했다. 그녀는 남편이 한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잠이 들기 전에 그녀는 남편에게 가만히 다가갔고 이라는 아내의 유순함과 소심함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튿날 그는 중전이 거처하는 비원의 문에서 중전의 아련을 정하자 문지기가 안에 들어갔다 오더니 중전마마는 오늘 비원의 정자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 내린 후 그는 정자의 삼각형 지붕 아래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인도되었다.
중전은 꽃과 낙엽이 가득 쌓인 탁자 옆에서 철에 맞게 젓갈색과 자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서 있었다. 중전의 기분이 썩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까다로운 예식을 차리지도 않고 또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들어오시오. 나는 약장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소. 어려운 문제를 꺼내지 않기 바라오. 경은 언제나 몹시 점잖을 빼므로 경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소. 아마 비밀로 꽉 차 있겠지. 중전은 한껏 기분 좋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왕비의 취의가 아니더라도 중전은 역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왕비에 대하여 감히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라는 급히 말씀을 올렸다. 중전마마, 소신은 마마의 즐거움을 방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오라. 한 가지 정이 있어 왔사옵니다. 말해보시오. 분부를 하고 나서 중전은 낭자에서 비녀를 뽑더니 노란 국화 한 송이를 끼워 다시 꽂았다. 그 꽃은 중전의 흰 목덜미에서 보석같이 빛났다. 그는 얼른 눈길을 돌렸다. 소신이 몇 달 동안 마마의 곁을 떠나 있어야겠다는 정이옵니다. 정확히 몇 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의 힘과 솜씨와 기질을 두루 살피고 오겠사옵니다. 돌아와서 마마께 말씀 올리겠나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옵니다. 비록 중전이 한 여인의 차림으로 앞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그는 신하의 도리를 지켜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정을 들였다. 중전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그의 오른팔을 두 손으로 잡아 끌었다. 안 돼요, 안 돼. 중전이 속삭였다. 이라는 뒤로 물러서려고 했으나 중전이 그를 놓지 않았다. 그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어지러움증을 느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의 놀란 얼굴 밑으로 중전이 눈을 내리깔았다. 중전은 그를 놓아주고 뒤로 물러서더니 다시 위엄을 차렸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중전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더니 주위를 살폈다. 가까이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란이 들어올 때 중전은 시녀들에게 우원 저쪽으로 물러가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의 모습은 보였으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중전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야 했다. 이란은 돌같이 서서 꼼짝 않고 기다렸다. 그의 눈은 중전이 서 있는 이끼 낀 길을 주시하고 있었다. 중전은 다시 꽃꽂이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원군이 권좌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중전은 어깨 너머로 말을 건넸다. 이라는 부끄러움과 안도감을 함께 느꼈다. 어찌하여 그는 감히 완벽한 혈통에 지엄한 중전이 한낱 여성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그녀의 잘못이겠는가? 아까 그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위험한 현장을 피하려는 충동을 느꼈었는데 이는 중전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유혹하여 순이와의 금실을 떼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일종의 안도감도 느끼게 했다. 그는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이 이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그는 냉정한 태도를 되찾고 입을 열었다. 중전마마, 신은 그런 음모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사옵니다. 경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인 줄 아시오. 중전이 쏘아 붙였다. 중전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으나 이라는 중전의 하얀 손이 꽃 사이에서 떨리는 것을 보았다. 신의 부침도 그런 소문을 못 들은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반드시 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이옵니다.
경에 붙이는 대원군과 친숙한 사이지 않소. 중전이 말했다. 마마, 신에 붙이는 의리를 아시는 분이옵니다. 그리고 또 충신이옵니다. 하긴 상감도 내 말을 믿지 않는 터인데 경이라 해서 내 말을 믿을 리 없지. 중전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마,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으신 것이옵니까? 이란이 물었다. 밤에 내 시중을 들은 젊은 시녀 하나가 대원군의 저수를 지키는 자와 혼인했는데 그 자가 소문을 듣고선 제 처에게 일러주었다오. 아래 것들의 허튼 이야기옵니다. 이라는 말하였다. 하지만 나는 경이 가지 않기를 바라오. 이라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중전은 어깨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이란의 얼굴에 불만이 차 있는 것을 눈치채고서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요. 내가 가지 말라는 명을 내린 건 아니오. 가시오. 가서 마음껏 즐기시오. 중전마마. 중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가시오. 가라니깐. 중전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였다. 꽃밭에 중전을 남겨두고 나온 이란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으나 가슴속은 단호한 무엇인가로 설레고 있었다. 사나이가 자기 나라를 둘러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친 같았으면 준비가 대단했으리라는 것을 이란은 잘 알고 있었다. 바리바리 꾸린 옷가지며 이부자리 먹을 것과 마실 것, 추위에 대비한 조그마한 화로, 더위에 사용할 부채, 비올 때 쓸 기름종이 우산, 여러 명의 하인과 말, 두툼한 손방석을 댄 4인교 같은 온갖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을마다 가장 유력한 집안에서 그를 영접하여 향응을 베풀었을 것이고 그는 학자나 선비 또는 문인들을 만나 차와 술을 마셔 가면서 끝없이 식구를 읊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떠났을 때에 비해 새로 알게 된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상태로 돌아왔을 것이다. 어딜 가나 자기 세계에 파묻혀 있는 부친에게 그 외에 다른 세계란 없었던 것이다. 이란은 아버지와 달랐다. 어린 시절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를 가르쳤던 선생은 사람은 늘 지식을 목마르게 추구해야 하며 남들에게 배우려면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란은 부자도 가난뱅이도 아닌 옷차림을 하고 말을 돌봐줄 하인 한 명만을 데리고 가겠노라고 고집을 부려 아내를 놀라게 했다. 중전을 만난 지 닷새째 되는 초가을의 어느 서늘한 날 이란은 길 떠날 채비를 했다. 말을 타고 하인 한 명과 단둘이 떠날 것이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집을 떠나 본 일이 없었다. 놀러 다니는 아이처럼 보일 터이기 때문이다. 또 그는 논다고 가장의 임무를 소홀히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여행길엔 뚜렷한 목표가 있다. 이런 여행을 통해 부수적으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양심의 가책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작별에 말이 오갔다. 그는 미닫이를 닫아놓고 잠시 동안 순이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어떻게 저를 두고 가실 수 있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날 떠나 보낼 수 있소? 그가 맞받았다. 순이는 장난스럽게 그를 밀쳤다. 다 제 잘못이란 말인가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다는 듯이 전 우리 둘 다 신기해요. 한참 뒤 그녀가 말했다. 이웃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오자 그들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옆방으로 갔다. 큰 아들은 선생과 둘째는 유모와 함께였다. 이라는 자신이 왜 그 무엇보다도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의아스러웠다. 아버지가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보고 큰놈이 울기 시작했다. 이라는 큰 아들을 품에 끌어안으면서 선생에게 또 한 번 당부했다. 자네만 믿네. 이 아이한테서 잠시라도 눈을 떼는 일이 없도록 하게. 단호한 어조였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라는 큰 녀석을 여전히 허리에 매단 채로 유모한테서 둘째를 받아 안았다. 건강하고 느긋한 둘째는 날 때부터 침착하고 조용했다. 둥근 얼굴, 발그스레한 뺨에 검은 눈이 반짝였다. 둘째가 아버지를 보고 미소를 짓더니 옆에 모여선 하인들과 어머니를 둘러보았다. 작은 도련님은 도대체 우는 법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흡족해 한답니다. 유모의 말이었다. 이런 아들을 본 것도 내 복일세. 이라는 그렇게 대꾸하면서 아이를 유모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유모에게도 당부를 잊지 않았다. 자네만 믿겠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나으리. 작별 인사는 끝났다. 부친께는 전날 인사를 올린 만큼 다시 성가시게 해드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대문 밖으로 나와 건너편 길로 접어들었다. 이웃 사람들이 몸조심하라거나 냉수를 마시지 말라거나 산적을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그를 전송했다. 마침내 그 모두를 뒤로 한 채 그는 말고삐를 잡아당겨 서북문을 통해 서울을 빠져나갔다. 처음에 북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옴으로써 조국 반도의 중심부를 둘러볼 생각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서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강 어구에 있는 강화도에까지 갈 것이다. 이제껏 가본 일은 없지만 강화도는 이란에게 소중한 섬이었다. 한민족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조선의 건국 시조인 단군이 기원전 2000여 년 무렵 하늘에서 이 강화도 산꼭대기로 내려오셨다고 믿고 있었다. 이 성스러운 단신일로부터 4000년 가까이 백성들은 숱한 임금을 섬기면서 평화롭게 살아왔다. 700여 년 전 몽고의 오랑캐들이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이 땅에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오랑캐를 막아낼 힘이 없었던 당시 임금과 왕실은 강화도로 피신했다. 임금은 강화도의 육지쪽 해안에 성을 쌓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백성들은 그때 하늘나라에 계시던 단군께서 성 쌓는 일을 거두어 주도록 아들 3분을 지상에 내려 보내셨다고들 했다. 그 뒤로 이 성을 삼랑성이라고 한다. 이라는 이 전설을 어렸을 때 들었다. 역사적 사실도 사실이지만 김씨 가문이 바로 강화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조부는 강화 얘기를 즐겨 들려주셨던 것이다. 강화도는 조선 독립의 본거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느니라. 조부께서는 곧잘 말씀하셨다. 김씨 가문 사람들은 강화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를 위해 싸웠다. 몽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은보화를 몽땅 긁어가지고 제 나라로 돌아간 뒤 몇백 년 동안 우리나라는 다시 태평성대를 누렸다. 중국 너머에 사는 어느 못된 오랑캐족이 다시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번에도 우리의 보루는 강화도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랑캐의 손에 삼랑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백성들은 왕 다음으로 높은 김씨성을 가진 장군의 주의 아래 굴하지 않고 다시 성을 쌓았고 이번에도 외적을 물리쳤다. 놈들이 물러가자 우리는 다시 강화도에서 나와 우리 땅을 찾았다. 얘야, 강화도에는 조선 민족의 불굴의 기상이 깃들여 있느니라. 그건 사실이었다. 이란이 기억하기로도 불란서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었고 만약 그때 서울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한강이 뚫렸더라면 성공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삼랑성에서 불란서군을 막아내 서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산과 골, 바다와 논밭과 섬까지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조국과 동족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리라고 결심했다. 대체 어떤 말로 남아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머니가 뱃속에 그를 품기 전에 이미 이라는 조국의 땅덩어리에 잉태되어 있었다. 조상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낸 것이다. 조상들이 숨쉬던 공기, 그들이 마셨던 물, 그들이 먹은 음식은 땅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땅에서 이란이 태어난 것이다. 중전마마와 저 자식에게 작별을 고할 때 이라는 조국에 대한 이 외골의 치열한 사랑 외에 다른 모든 사랑은 당분간 접어두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만나는 백성들, 눈에 비치는 풍경, 나날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넓게 가슴과 머리를 열었다. 하인을 유일한 벗삼아 낮이면 길을 가고 해가 지면 어디든 발 닿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잤다. 우선 북쪽으로 말머리를 향한 이라는 20일 남짓 만에 금강산에 도착했다.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금강석이 나와서가 아니라 산 봉우리에 들어선 절마다 태양처럼 더 눈부신 깨달음을 비춰준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었다. 그가 금강산에 발을 디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전에는 거센 비바람에 꺾여 나간 험상줄령이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다. 곳곳이 기암 궤석이 즐비했고 곳곳에 기암 궤석이 즐비했고 그늘지고 비좁은 계곡에서는 하얀 물이 폭포수가 되었다가 큰 강줄기로 모여들어 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로 빠져나갔다. 그는 위대한 지리학자 이중환이 자신이 태어나기 250여 년 전에 펴낸 책에서 이 나라의 산맥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책에 의하면 산맥은 세 갈래의 큰 줄기를 이룬다. 덩치 큰 맹수의 등뼈처럼 나라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나간 태백산맥과 북동쪽 구석에 나란히 뻗어있는 세 개의 작은 산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서쪽에서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또 하나의 산맥이 그것이다. 비와 눈 녹은 물이 상등성의 흙을 씻어내려 겨울이면 계곡마다 비옥한 침적도가 두텁게 쌓이곤 했다. 이라는 매일 말을 타고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논에서는 벼가 무르익어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노랗고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잿빛 낭떠러지 앞에는 가늘고 키 큰 포플러 나무들이 노랗게 타오르는 촛불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흙이 귀한 곳이라 몇 그루 되지는 않았지만 한 그루 한 그루가 홀로 우뚝 서서 자태를 뽐냈다. 이런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 속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검정색 갓을 쓴 키 큰 사내들, 화사한 치마 저고리에 바구니를 끼거나 물동이를 인 여자들이 마치 애혼자나 시인처럼 오고 갔다. 어딜 가나 뒤없이 환한 시골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밤이면 그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날마다 해가 지면 맨 처음 발길 닿는 마을의 어느 초가집에서 하룻밤을 정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려운 살림에도 어김없이 있는 반찬을 몽땅 털어 상을 차려오기 마련이었다. 밥 한 그릇에 된장국, 빈대떡과 새우젓에다 입맛 돋구는 김치, 그리고 밥상을 물릴 즈음에 뜨거운
숭늉 한 그릇. 그리고 나서 남자들과 얘기하노라면 아낙들은 구석에 물러 앉아있고 아이들은 바짝 다가들어 그를 쳐다보며 귀를 기울이곤 했다. 대화는 아주 간단했다. 끼니거리는 있소이까? 그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며 의뢰 먹고 살만 하지만 추수 전에 가끔 모자랄 때가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른 어려운 점은 없소이까? 는 다음 질문이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조심스러워 하다가 그가 세금이나 다른 관아 일로 암행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다짐을 해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 내용은 간단하다. 농부들은 저마다 더 많은 땅을 원할 뿐이었고 아들을 서당에 보낼 형편이 못 되는 걸 아쉬워했다. 서당에 다닌다고 해서 농사 짓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란이 물었다. 그러자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몸을 내밀며 대꾸했다. 학문은 마음을 밝게 하고 책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준다고. 글 읽을 줄 아십니까? 노인은 쭈글쭈글한 눈가에 손을 얹었다. 이 두 눈은 세상에 거짓밖에 못 보는 까막 눈이라고. 밤이 으슥해 초도 다 녹으면 그들은 잠을 정했다. 이라는 주인집 식구들과 한 이불에서 잤다. 방이라고 해야 안방 한 개, 그리고 잘해야 작은 방 한두 개를 넘는 집이 드물었다. 바로 이 안방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졌다. 밤이면 바닥에 요를 깔고 부모가 가운데 눕고 막내는 엄마 옆에, 큰 아들은 문간에서 잤다. 비참한 생활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이라는 생각했다. 밤중에 어린 것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위안을 느꼈기 때문이다. 대궐 같은 집과 여러 개의 방,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에 익숙한 그조차도 시골의 초라한 오두막에 누우면 따뜻한 체온이 느껴져서 밤이 덜 어둡게 느껴지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으면 그는 길을 서둘렀다. 북쪽으로 갈수록 공기가 바뀌었다. 계곡은 갈수록 좁아지고 논밭도 얼마 없고 수확 역시 보잘것없었다. 산적이 출몰한다는 얘기가 들려왔고 2번이나 마을 사람이 이웃까지 동행해 주었다. 자신이 무사했던 이유가 산적 중에 그 동행인의 친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가 질문을 던지면 금방 퉁명스러운 대꾸가 돌아왔다. 그렇다. 그들은 지금 형편에 불만이 많다.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다. 지어 마신 상감과 중전께서 백성들을 까맣게 잊으셨다. 대원군으로 말하자면 폭군이나 다름없고 그가 다시 권좌에 오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뭘 원하느냐고? 먹을 것과 정의 그리고 땅이다. 어떻게 땅을 더 얻는단 말이오? 하루는 저를 찾는 나그네들을 위해 지어놓은 주막에서 그가 물었다. 산이 사방에서 감옥처럼 마을을 가로막고 있어요. 바위를 깎아서 논을 만들 수는 없지 않소. 이 말에 모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자 이윽고 성미 급한 친구가 나서서 그러면 도둑질이나 해먹는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우리는 부자를 털어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그것도 죄요. 하늘의 맹세건데 그건 선행이에요. 저를 찾는 돈 많은 신도들이 자주 털리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라는 자신이 말 한 필과 하인 한 명을 데리고 평민 행세를 하며 다니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그러긴 하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원래가 악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을에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말을 타고 가노라니 산이 너무 많아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땅이 전체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는 땅이야말로 보물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땅을 가진 사람이
바로 권력자다 이라는 농부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실을 더욱 확연히 깨달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하인이 말했다. 나으리, 오늘은 걸어가야 합니다요. 산을 올라가야 하거든입시오. 그들은 산 밑자락 바위 위에 들어선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을 참이었다. 집성촌의 이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서 사들인 식량을 절에 팔아 생계를 이었다. 승려들은 생선이나 고기 같은 육류는 물론 달걀조차 입에 대지 않았고 콩이나 밀, 기장쌀 등을 고기 삼아 먹었다. 일하는 눈앞에 깎아 지른 듯 서 있는 낭떠러지를 올려다 보았다. 좁다란 시골길이 바위 턱으로 이어져 말이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말은 여기 두고 가는 것이 좋겠네. 마을 어른한테 가서 말을 돌봐주면 돌아와서 살해하겠다고 전하게. 하인은 분부대로 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일하는 이미 깎아 지른 듯한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높은 곳을 무서워했더라면 아침 나절에 벌써 발길을 돌렸을 것이다. 곳에 따라 한 뼘도 안 되는 바위턱이 무서워 견딜 도리가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는 이따금 걸음을 멈춰 사방을 둘러보고는 발만 쳐다보며 걸었다. 장엄한 풍경이었다. 머리 위로 하늘을 찌를 듯 치솟는 산봉우리는 회색 안개 속에 머리를 감추고 있었다. 까마득한 발 아래 좁은 계곡은 쿵탕거리며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그의 귓전까지 메아리쳐 왔다. 대화는 불가능했다. 이곳에선 사람의 말소리를 알아들을 도리가 없었다. 요란한 물소리가 아니더라도 절벽 사이로 바람까지 미친 듯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찬주먹밥으로 점심 요기를 하기 위해 발을 멈춘 것을 제외하곤 하루 종일 걸었다. 피곤한 몸을 누일 첫 번째 절에 당도했을 때 이미 어스름녘이었다. 절을 향해 가면서 일하는 잠들어 있던 시상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절은 서향이었다. 이란의 눈에 처음 비친 절은 저녁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낭떠러지 사이 석양의 그늘 속에서 시커먼 바위를 등지고 푸른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마디진 소나무 사이로 구불구불한 돌 계단이 보였다. 그 유서 깊은 절이 마치 보석처럼 자태를 드러낸 것은 바로 그때였다. 회색 기와 지붕과 주홍색 들보 그리고 하얀 회벽. 그는 돌 계단을 올라 커다란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때 마치 그가 부르기라도 했다는 듯이 문이 열리더니 회색 장삼을 걸친 키 큰 스님이 거기 서 있었다. 스님은 나무아비 다부를 외우며 합장을 했다. 이라는 오래전 어린 그를 절에 데려고 간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구절로 답례했다. 보리 중생, 들어오십시오. 우린 다 같은 중생이니까요. 그는 적막감이 도는 드넓은 대웅전으로 들어섰다. 정면으로 황금 연꽃 위에 가 부자를 들고 앉아 한 손을 곤추 세우고 손가락으로는 동그라미 모양을 하고 있는 거대한 금불상이 보였다. 자비롭고 고요한 황금 부처의 얼굴을 대하자 평화가 그의 전신을 감싸는 듯했다. 일하는 한 달 동안 이 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했다. 밤에는 좁은 방에서 자고 매일 아침 해 뜰 무렵이면 법당을 찾았다. 담자색으로 물들인 배장삼을 걸친 주지 스님이 마룻바닥에 검정 방석을 깔고 앉아 독경을 하는 곳이었다. 끝.